음, 그것도 하나 알려는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사할 때, 다운로드 받을 때,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다운로드 받죠. 유튜브에 들어가, 요웬 영진.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 여기 지금, 영어가 있네, 뭐가 하나 있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나라명이, 나라가 지금 여기 국가가 한국이라고 돼 있네, 그렇죠? 한국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전 세계로 바꿔볼게요. 전 세계로. 전 세계에서 바꿔봤을 때 이 동영상이 이거 뭐 못 보게 막아놨네. 우리나라로 돼 있으면요, 국가가 말은 우리말로 보는 거지. 우리말로 봐야지. 뭐 내가 일본 사람이야,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 사람이야, 그럼 이거를 일본어로 바꾸면 일본어로 나와요, 메시지가. 근데 우리는 한국어로 나와야 되겠고, 나라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으면은요, 그 글 쓰는데 뭐 업로드 하는데 지장이 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게 다 사라졌고요. 그냥 국가도 대한민국으로 선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지 말아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올리는, 외국 사람들만 보게끔 해놓은 거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나라, 언어가 아니라. 그러면 뭐 못 보게 돼 있으면 뭐 못 보는 거지. 근데 여기는 보이나요? 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운로드가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것 말고 전문 프로그램이 따로 있긴 있습니다. 이거로 다운로드하는 건 보편화된 방법이고, 사실은 이 전문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는 유료 강좌인데 다운로드가 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뭘 조치를 잘못 취한 거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나오는 동영상들은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다운로드 마크도 안 떨어지고, 이게 안 떨어져. 이게 화면에 있어야 나오는데 이것도 있어도 클릭해도 재생이 다운로드가 안 되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럼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보세요 하는 걸 굳이 어거지를 써서 다운로드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 프로그램이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썩 좋지는 않더라고.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내 컴퓨터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건데, 막 욕심은 나죠, 솔직히. 아, 이 강좌를 내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하는 거. 근데 특히 그 유튜브에는, 저희 집은 저게 없어요. 케이블 TV를 안 보거든요.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 영화들,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저기 뭐 그 상영되는 코너들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비정상 회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히든싱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JTBC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같이 보기는 해요. 그럴 때는 유튜브를 많이 보죠. 그런 거는 뭐 그냥 봐도 되고 다운로드해서 봐도 되고, 그거는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장 이제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자, 교과서 40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49쪽을 보시면은요, 349쪽을 보시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다 안 재밌다를 떠나서, 윈도우 7은 부팅이 길어요. 왼쪽에 보면 11장 부팅 속도 2초에 도전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윈도우 8은 부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운영체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펌웨어인 그 UEFI 바이오스와 절전 모드를 사용해서 부팅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윈도우 7은 안 돼요. 윈도우 7은 안 되고, 근데 윈도우 8이 깔려 있어도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SSD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SSD에. SSD는 그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해서 만든 빠른 저장 매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가격도 비싸고 요즘은요 또 이 SSD로 외장 하드가 나왔더라고요. 뭐 35만원 뭐 이래요. 우리 500기가짜리 뭐 6만원 7만원이면 사는데 6, 7만원 사는데 뭐 35만원씩 주고 제가 그거를 이 강의실 컴퓨터도 꽂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거 USB 2.0이잖아 이건. 얘는 걔는 3.0인데 3.0이 되는 컴퓨터에다 꽂으면 10배가 빠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우리 강의실은 3.0이 지원이 안 되는 2.0 방식이니까 그런 비싼 외장하드 꽂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2비트 말고 64비트 윈도우. 근데 윈도우 8은요 32비트 구하기도 어려울 거려. 윈도우 8은 대부분 64비트 돌려요. 윈도우 7은 4기가가 돼야만이 64비트를 돌리면 되고요. 우리 강의실은 2기가니까 64비트를 돌리려면 돌리는데 버벅거려서 못 써요. 그래서 32비트를 쓴 거고, 저 건너편 강의실은 메모리가 4기가니까 윈도우 7에서 64비트를 설치하면 되겠죠. 64비트 윈도우가 없어요. 우리 강의실에는. 우리 교육기관인데 이 불법 이런 걸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품을 써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 들어있는 정품은 다 64비트가 아니라 32비트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모리가 4기가면 64비트를 쓰는 것보다는 32비트가 편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아도비사에서 만든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동영상 제작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은 32비트에는 안 걸려요. 윈도우 32비트에는 안 깔립니다. 64비트에서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도 이제 뭐 아도비사에서 개발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을 해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64비트 컴퓨터에서는 그 아도비사에서 만든 포토샵을 설치하면 64비트형 포토샵이 따로 돌아가고 32비트형 포토샵이 따로 돌아가요. 포토샵도 32비트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윈도우 7 64비트를 쓰니까는 오피스 2010, 2013 엑셀로 표현할게요. 엑셀 2007은 32비트 전용이고요. 엑셀 2012서부터 2013 같은 경우, 엑셀 2010, 엑셀 2013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따로 있고 64비트가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내 컴퓨터가 32비트다. 그럼 당연히 32비트만 깔리는 거죠. 근데 내 컴퓨터가 64비트야. 그러면 32비트 말고 64비트 엑셀을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32비트 엑셀보다 64비트 엑셀이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근데 한글은, 아래 한글은, 현재 아래 한글 2014까지 나왔는데 다 32비트 전용입니다. 64비트 한글은 없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게 다 달라요. 32비트보다 64비트를 쓰면은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윈도우 8에서는 부팅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UEFI 바이오스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UEFI 바이오스가 아니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그 바이오스에 대한 거는 살짝 한 것 같은데, 바이오스. 그래서 부팅 순서, CD롬으로 부팅할 건지 플로피로 USB 메모리로 부팅할 건지 하는 거 우리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책자에 보면
그 바이오스에 관한 그림이 이 책에 어딘가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화려해요. 뒤에가 있나? 바이오스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윈도우 8을 깔아도 2초 만에 부팅이 되던 말던 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뭐 UEFI 바이오스도 아니고 그 지원하지 않는 거니까는 윈도우 8을 깔면 어떻게 된다? 2초 만에 부팅 되기는커녕 안 되겠지. 예. 그런 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자, 350페이지 보시면은 그 바이오스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바이오스에 보시면 막 화려해요. 바이오스 화면이. 예. 그는 351페이지 보시면은 아래 그림 보세요. 아래 그림에 위에 두 개, 마지막에 하나, 아래쪽에는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CMOS 셋업 유틸리티하고 바이오스 셋업 유틸리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퍼런 바탕에 회색 바탕에 두 가지 있는 거 있죠. 이게 구형 바이오스예요. 우리 강의실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 메인보드는 아래 그림처럼 그 왼쪽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뭐 컬러풀합니다. 요런 것들이 윈도우 8을 썼을 때 잘 돌아간다는 거지.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용하면은요, 윈도우 XP가 지원이 안 돼요. 윈도우 XP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 메인보드들은요, 윈도우 XP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윈도우 XP를 돌려야 돼.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 XP 전용이야. 이러신 분들은 요즘 새로 나온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돌아가요, 윈도우 XP 자체가.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이 바이오스를 공부할 거예요. 간단한 거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디를 가시냐면 405쪽. 내 PC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기 뭐 이런 거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컴퓨터를 아무나 와서 막 켜. 뭐 바탕화면이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다 돼. 그러면 안전한 거 아니죠.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인터넷 뭐 해킹 방지 이거 떠나서 문만 열리면 아무나 와서 키고 쓰는데, 내가 여기 회사 사장이야. 근데 지나가는 경비원도 와가지고 사장실 문 열려 있으니까 와가지고 뭐지? 켰어. 그때 컴퓨터가 쫙 켜져. 그럼 막 이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내 컴퓨터를 못 켜게 막아야죠. 내 컴퓨터를 못 켜게 막아야 그게 일단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여기 폴더가 있잖아요. 개인 폴더, 로그인하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 계정. 네, 여기 어디가 있냐? 사용자 계정 있네요. 그렇죠? 어디 가서 했다고요? 시작에 가서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제어판 화면이 보세요. 이게 범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큰 아이콘이냐, 작은 아이콘이냐, 아이콘으로 개별적으로 쭉 분리시켜서 보여줄 거냐, 아니 범주라 그래서 그룹별로 보여줄 거냐, 두 가지인데 어떤 거로 보시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보세요. 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사용자 계정이라는 말은 나와요. 범주로 보든 아이콘으로 보든. 그럼 개인 사용자 계정에 가면 여기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현재는 서브라는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켜면 바로 바탕화면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서브란 계정으로 갈 거냐, 아니 뭐 쇼핑몰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묻지 않습니까? 그게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라는 계정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 놓은 계정이고, 또 다른 계정은 패스워드를 맞춰야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장 자리야. 그럼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켰을 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나와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접속가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호를 만들어야죠. 암호를.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 괜히 암호 만들어면 다음 시간에 여기 앉은 사람 수업 못한다고. 암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암호를 못 맞추면 이제 못 들어오고, 암호를 맞춰야만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암호를 만들 때 주의사항이에요. 한번 책 보세요. 암호가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분 네이버 암호를 하던,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도 암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암호를 만들 때 은행에서 만드는 통장 비밀번호는 특성상 숫자만 누르게 돼 있잖아요. 돈 찾는 데 가서, 캐시박스에 가서 말 그대로 비밀번호, 숫자란 말이야. 번호 뭐 5678, 뭐 1357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아니라 패스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를 잘못 비밀번호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비밀번호? 그러면 은행 비밀번호처럼 네 자리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근데 패스워드라고 하면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패스워드는 말 그대로 암호는 암호인데 워드잖아. 워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글자를 결합해야 되지.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자 이상의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들을 섞어서 써라 이거지. 섞어서 써라. 근데 어디는 아이디도 이렇게 섞으래요. 숫자랑 글자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아이디가 그냥 제 영문 이름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가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숫자를 꼭 집어넣으래. 싫더라고. 아이디까지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패스워드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규정대로. 근데 아이디도 꼭 숫자 글자를 같이 결합하는 걸 봐서는 싫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겠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I love book이다 이거야. I love book. 책 뭐 서점을 하시는 분, 그럼 패스워드를 써야 되는데 1, 2, 3, 4, 뭐 5, 6, 7, 8 아니면 1, 8개 2, 뭐 1111, 222 이렇게 쓴다든지 13579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대번에 뚫려버려요. 대번에 뚫려요. 암호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책자에 나오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내가 서점 주인이니까 패스워드를 뭐 북 이런 단어를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사전에 없는 글자, 영어 사전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야 해커가 해킹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숫자만 쓰면 1초면 뚫고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 소문자만 썼어. 1분 안에 뚫고요. 네.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결합했어. 그럼 한 1시간 걸리고요. 특수문자를 꼈어. 뭐 골뱅이, 느낌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0만 년 걸린대요. 대문자, 숫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막 섞었어. 근데 자릿수가 한 12자리 돼. 4자리, 5자리보다 12자리, 15자리. 그러면 한 1000만 년 걸리고 못 푸는 거지.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예. 꼭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꼭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네이버 아이디도 그렇게 만들고 다음 아이디도 그렇게 만드는데 아이디가 똑같아. 아주 패스워드가 똑같아. 얼떨결에 네이버를 뚫었어. 그럼 100% 다음도 뚫리지. 네이버에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음하고 똑같잖아.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이디하고 구글 아이디가 똑같아요. 패스워드는 다르지. 다 달리 만들어놨지. 제가 아는 방법 범위 내에서 종이에다 적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에서 그동안 쭉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네이버는 이렇게 만들고 다음은 저렇게 만들고 저 나름대로 머리를 써보죠. 부처님 손바닥 위겠지 해커가 봤을 때는. 그러나 나름대로 대소문자 하라는 대로 다 했지. 특수문자 껴가지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따로 만들고 다 달리 만들어 놔서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백신 프로그램 가장 최신 상태로 유지해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백신이 뭐가 깔려있나 볼게요. 이거 뭐야? PC 상태가 위험하다고 전 나왔어요. 이 이유가 뭘까? 한번 볼게요. 실시간 보호를 안 했대요. 제가 여기에 있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의실 백신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V3라는 백신이 하나 있고요. V3.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지금 보이는 거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 백신 두 가지가 돌아요. 여러분 대개는 어떤 백신을 쓰세요? 개인용이 있고요. 단체용이 있습니다. 개인용에는 이제 알약, 그 다음에 네이버 백신이 있고요. 네이버 백신이 있고 V3 라이트가 있죠. V3 라이트.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고클리는 백신이 아니에요. 유틸리티예요. 고클리는 백신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서비스해주는 기능은 좀 많아요. 이래 점검해주고 저래 체크해주고 하는 건 있는데 백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백신은 전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음 클리너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도 V3라는 게 있어요. 다음도 V3가 있습니다. 다음 V3나 V3 라이트나 뭐 같은 거니까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단체용은 뭐가 있을까요? 알약이 있고요. V3가 있고요. V3 라이트가 아닙니다. V3 라이트 말고. 우리가 집에서 알고 사용하는 알약, 그거는 단체는 못 써요. 백신을 쓰는 규정이 있는데 개인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개인은. 근데 학교라든지 기관은 단체들은 개인이 쓰는 백신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쓰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 있죠. 우리 여성발전센터 이런 강의실 그런 데서는 학교잖아요. 학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알약 이거 못 쓰게 돼 있어요. 집에서 쓰는 거예요. 집에서. 개인이 집에서. 우리 집에 식구가 1000명이야. 그래도 개인이잖아. 가정이잖아. 그러면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복덕방이야. 복덕방은 상업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 기관용, 단체용, 상업용 알약을 따로 사서 써야 돼요. 돈 내고 쓰는 거고. 기능은 달라요. 기능은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V3 라이트는 개인이 쓰는 거고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거 V3예요. 그냥 V3. 근데 여기 보면 V3 인터넷 세큐리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면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의 V3라고 있죠. 그렇죠. 요것이 진짜야. 어디를 찾느냐면 저기 화살표 있는 데 있어요. 화살표. 그 볼륨 조절하는 거 옆에 보면은 애인이 간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언어 선택하는 거 옆에 올라가는 화살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삼각형. 눌러보시면 지금 요렇게 메모리에 상주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늘색으로 된 거, 하늘색은 V3 인터넷 세큐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 12월 10 버전, 2014년 12월 10 오늘 날짜 맞네요. 오늘 날짜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예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그럼 개인이 쓰면 안 됩니까? 사서 쓰면 돼요. 개인이 사서 쓰면 돼요. 저도 이거 써요. 돈 주고 사가지고 1년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내고 쓰고 있어요. 그럼 뭐가 좋으냐? 일반 V3 라이트하고 이 단체가 쓰는 V3하고 차이가 뭐냐? V3 라이트에서 없는 기능이 있어요. V3 라이트가 가정용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말고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전문 방화벽이 들어있어요. 방화벽.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많은 대수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트워크 보안.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해서 V3 라이트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우리 서부연성발전센터라는 네트워크를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아줘야 되거든. 너 누구야? 이거지. 너 누구야?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래 네트워크에서 가장 취약점이 어디냐면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은 잡아내기가 잡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은 막기가 수월한데 도둑놈이 안에 있으면 이 방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우스개로 그런 거 나오대요. 자기 여자친구가 저녁에 몰래 온대. 자기 집이 슈퍼를 하는데 엄마가, 부모님이 슈퍼하는 거겠지. 그럼 여자친구랑 밤에 불 켜놓고 마트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골라서 가져간다는 거지. 결국에는 문 닫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빼갔는지. 그러니까 아들이 밤에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 퇴근하고 나서 가게 문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빼가는 거 참 잡기 어렵단 말이야. 뭐 CCTV가 있어서 잡는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도둑놈이 안에 있으면 못 잡아요. 밖에 있는 도둑놈은 못 들어오지만 안에 있는 도둑놈은 물건 훔치고 나가버리면 되잖아. 좀 표현이 역세해졌지만 내부의 적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V3 갖고는. 그럼 우리는 뭐를 쓰면 될까요? 알약 하나 쓰든지 네이버 백시스 V3 라이트 쓰시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추가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 MS에서 만든 그 세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MS 세큐리티 에센셜스. 뒤에 보이는 요거 예. 얘가 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윈도우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서 꼭 사용하세요. 어차피 사용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실시간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사용할 거예요. 실시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럼 실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 상에서 누군가 다운로드 받든지 USB 맵을 꽂으면 USB 메모리에 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는다고. 말도 안 해. 그냥 다 잡아버려. 자, 검사 시작 한번 해볼까요? 검사 시작하면 아마도 제 USB 메모리 있는 걸 건들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즉 인터넷상에서 무슨 자료를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DRM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영화에 DRM이 적용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로그인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운로드 받은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를 재생하려고 그러면 아이디가 뭡니까? 패스워드가 뭡니까?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럼 오케이 하고 받아주는, 재생이 되는 거지. 나 모르는데 그러면 못 본단 말이에요. 영화. 그런데 그런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요. 인터넷상에 누가 공짜로 준대 영화를. 공짜로 왜 주겠냐고. 뭔가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전자담배 있죠. 전자담배라고 들어보시죠. 전자담배. 담배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충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담배처럼 생긴 담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보니까는요, 그냥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으면 담배처럼 이렇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쭉 빨아 제끼면 담배처럼 이렇게 후 하면 연기가 나가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럼 요 안에 뭔가 약재를 넣나 봐요. 저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러면 안에서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입으로 빨면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그러면 기계 이 안에 있는 뭔가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충전을 해야 되나 봐, 전자담배가요. 배터리를 끼고 쓰든지. 그럼 충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저도 지금 스마트폰을 하나 충전하고 있지만, 전기에다 충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또 편하게요? 컴퓨터에는 USB 메모리에다 꽂으면 충전되잖아요. USB 메모리 단자에다가. 근데 세상에 제가 그 뉴스를 봤어요. 얘를 충전하려고 전자담배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빠지나 봐요. 그러면 고기를 USB 컴퓨터 단자에다가 꽂으면 우리 핸드폰 충전되듯이 충전이 되는데, 그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걸 제작을 해갖고 배포라 이제 팔아나 봐. 그럼 직장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얘를 꽂겠지.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럼 그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보안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 사람이 전자담배를 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USB 메모리 같은 걸 꽂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배니까 꽂은 거지. 충전하려고. 그때 꽂았더니 컴퓨터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악성 코드 감염된 거 찾아낸 거야. 발견됐다고. 어? 악성 코드가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담배 충전기 꽂은 건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USB 단자 안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던 거예요. 그놈들이 그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받겠지. 참 별놈 다 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엉망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가 슉슉 빠져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아래 보세요. 406쪽에 사이트 소식 등을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건 어떻게 될까? 우리 입력을 해야 되나요? 회원가입할 때? 근데 회원가입할 때 뭐라도 누락되면 회원가입이 안 되죠. 근데 네이버를 생각해서 네이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디가 뭡니까? 패스워드가 뭡니까? 본인 확인하죠.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입 끝나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쓰고 나서 생년월일 넣고 이 생년월일이 당신 거 맞냐고 확인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이름을 쓸 거 아닙니까? 회원 가입할 때. 그럼 본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 확인. 본인 확인을 뭐로 해요? 공인인증서로 하든지 아이핀으로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핸드폰으로, 본인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면에다가 내 이름은 이정민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하고 핸드폰 번호 적고 나서 확인 누르면 문자로 띵동하고 오지 않습니까? 본인 확인 번호. 그거 입력하면 이정민님 맞군요 하고 회원가입 끝난단 말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주소는 나중 문제지. 경품을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묻습니다. 그럼 경품 당첨되면 그때 묻든지. 근데 KBS나 MBC 대부분 이런 데도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최소한만 알아야 되는데 KBS나 MBC가 왜 이정민 집 주소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야. 집 전화번호를 왜 알아야 되냐고 걔네들이. 문제잖아요. 어디? 어떤 주소를 넣으라고요? 이메일 주소요?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하는 건 아닌데, 내가 아이디는 본인 확인하면 되는데,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전자우편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전자우편 주소를 그런 것도 있어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핸드폰으로 보내라 이거야. 핸드폰으로. 근데 핸드폰으로는 글자만 가지 그림 같은 거 보내려면 비용이 또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센터 입장에서 제가 대변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이메일 주소도 수집을 하고 뭐도 수집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메일 주소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어디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하려면 집전화번호를 누래요. 네. 근데 누가 요새 집전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전화 안 넣으면 가입이 안 되고. 맞아요. 집전화 없는 집 많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오늘 아침에 한글과 컴퓨터 회사에서 뭐를 좀 뭐 설문을 한다 그랬길래 설문에 응답을 해줬어요. 그럼 전자우편 주소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전자우편 주소 목록을 고르는 게 있거든. 그러면 id 골뱅이 뭐 네이버.com 뭐 이렇게. 그 뭐 목록 중에 네이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네이버.com이 들어가는데 전 지메일 쓰니까 지메일을 클릭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그 목록 중에 그 흔한 지메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10년 전에 망한 회사 게 나와. 지금은 없는 거. 그러니까 한컴도 그런 거를 할 때 그게 한컴이 하는 건지 아니면 딴 데다 의뢰를 맡겨가서 한 건지 어쩔 때는 기도 안 찬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어떤 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 구닥다리를 방식으로 쓰거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왜 집전화번호까지 그걸 수집을 하냐 이거지. 집전화번호까지. 뭐 결혼기념일 그거는 이제 추가 정보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결혼기념일 때 되면 뭐 돈을 10만 원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문자 오죠. 결혼기념일 앞두고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쿠폰은 20만 원 쓰면 2만 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냥 2만 원을 주면 몰라. 그러면 내가 가서 쓰면 되잖아. 근데 20만 원 쓰면 2만 원 할인 뭐 이런 거에서 에이. 결국에는 장사 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제 인증은 저희 아이 거를 제가 해줬거든요 처음에. 예. 그런데 본인 인증이 어쩔 수 없이 아이 해줬어요. 근데 이메일은 그냥 제 이메일로 넣어버렸어요. 그게 좋아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굳이 그런 거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보안에 관련된 커다란 범죄에서 보면은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뭐를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왔는데 등록 신청서예요. 서울시에 신청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신청서는 3년간 보존되며 그럼 3년간 보존된다는 근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그 보관은 1년을 해요. 보통 문서를 우리가 받으면 1년간 보관을 하고 그 이제 12월 31일이 지나면 이관을 하거든. 이관을. 회사에서 한 해 동안 문서를 바꿔서 한 해가 끝나면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을 거냐 버릴 거냐 이거지. 그럼 갖고 있겠다. 그럼 얼마큼 더 갖고 있겠느냐? 뭐 1년을 더 갖고 있을 거냐? 3년을 더 갖고 있느냐? 평생 갖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률 문서 같은 경우는 평생 보관하게 돼요. 그 국제 문서, 조약 문서 같은 거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제 3년간 보존된다고 하는 걸 봐서는 1년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가 지나면 2해는 더 갖고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보존 기간 이후에는 세단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단이라는 건 종이를 잘게 자르는 게 세단이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사용했던 서류들을 그 세단차가 오더라고요. 보안 세단차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정문에다 딱 주차시켜 놓고 막 그 많은 종이들을 세단을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얇은 줄처럼 잘라가지고. 그건 폐지가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파지로 팔면 되지. 그걸 다시 조합해서 글자를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괜찮죠. 잘못하면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각. 그냥 파지로 이걸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정보 이만큼 다 있는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잡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신문이나 잡지는 묵은 잡지는 매각을 해요. 파지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요 다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해요. 매각을 안 하고요. 신문, 잡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는 다 소각을 시켜요.
보안 문서. 보안 문서는 함부로 또 소각 못하고요. 보안 담당 장교가 입회하에 근거를 남겨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뭐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정보가 노출되는 게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의 문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문서니까 뭐 군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밀 문서 같은 거는 외부에 노출되면 위험해지잖아요. 나라가. 예, 그래서 소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인 정보들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 개인 정보는 그게 찝찝하면 회원가입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믿고 하는데 네이버가 다음 구글이 우리 여성발전센터 한다니까 믿고 하는 거지. 근데 모르는 어디 가서 회원가입하려 그랬더니 찜찜한 거야.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실명 확인을 하는 경우가 또 뭐냐면 컨텐츠들의 성인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로그인해 갖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실명 확인은 19세 이상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근데 그것도 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내 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핸드폰 가입할 때 내 신분증 보여줬으니까 나 이정민이고 생년월일 알려주면 귀하는 성인이시군요 하고 컨텐츠를 접근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뭘 기록하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것도 뭔가 좀 안 좋은 거죠. 그런 건 안 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 윈도우 상에 있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줘야 돼. 지금 이제 모니터링이 보호가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닫겠고요. 저기 제휴판에서도 사용자도 비밀번호 걸었잖아요.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에서요. 비밀번호 걸었는데 예. 나중에 이거 비밀번호를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비밀번호 계정을 만들면 1, 2, 3, 4, 5 1, 2, 3, 4, 5 만들었어요. 암호 제거하면 되겠네? 암호가 지금 1, 2, 3, 4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껐다 켰을 때 서브 클릭하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그럼 1, 2, 3, 4, 5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누구라도. 야, 내가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이정민이야. 얘가 뭘 알아들어? 이정민이라고 앞에서 뭐 빌고 있으면 문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1, 2, 3, 4, 5입니다 하고 여기다 비밀번호 적어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거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비밀번호 뭔지 아니? 물어보지. 비밀번호 24689야. 그럼 아니잖아. 그럼 비밀번호 못 제거하지. 맞춰야 그것도 제거하는 거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왔어. 여기 선생님 어디 사라졌네? 화장실 갔나 보다. 맞아. 여기 패스워드 걸려 있어야지. 그래서 딱 왔어요. 와가지고 패스워드를 딱 패스워드를 제거하려고 지금 왔잖아. 이렇게. 딱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막 쓸 거 아니야. 나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래서 패스워드를 맞추지 못하면 제거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6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1, 2, 3, 4, 5 비밀번호 맞추면 이제는 제거가 된 거예요. 제거됐으니까 암호를 만들라고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 패스워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심각한 경우 며칠 전에 오늘 뉴스에도 나오던데 그 집에 밑에다가 붙박이장 밑에다 금괴 깔아놓은 거. 그거 그냥 평생 갖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 훔쳐간 놈들이 딴짓거리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 뭐 동거하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더니 보니까는 그래서 신고했다며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좀 홀대를 하니까는 화가 나니까 신고했겠지. 잘해줬으면 그냥 계속 쓰는 건데. 이게 죄지면 안 되는 거죠. 자, 노인네가 알츠하이머병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대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레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신분증 가져가면 되잖아. 나 이정민입니다. 맞네요. 이정민님 맞네요. 무엇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보호자 같이 왔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할 건데 그럼 뭐 법정 근거를 대는 서류를 제출해주면 은행에서 알아서 척척척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에다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야, 나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 대리인 여기 변호사 데리고 왔으니까 컴퓨터야 네가 이 변호사하고 얘기해. 이게 되냐고. 비밀번호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패스워드를 맞춰야 뭘 하든 말든 하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 8로 들어가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패스워드를 두 가지로 만드는데,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MS 계정이 있어요. MS 계정. MS에다가 회원 가입을 해요. MS 회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MS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죠. MS 계정으로. MSN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제가 MSN으로 MS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 와서 강의실에 와서 여기서도 MS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정민이 로그인했으니까 이정민이 집에서 쓰던 자료가 인터넷상에도 올라가고 여기서 사용하면 집에서 사용했던 인터넷 자료가 인터넷에 있으니까 클라우드에 있으니까는 제가 여기서 꺼내 쓰면 되는 거죠. 되게 편한 거예요. 클라우드라는 개념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건데 굉장히 편리해 주는 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몰라. 패스워드를 맞춰야 인터넷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인터넷이 열려야 나 아이디는 아는데 패스워드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정민 씨 맞습니까? 그러면 핸드폰으로 실명 확인하겠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민님 맞군요 하는데 컴퓨터를 못 키잖아. 인터넷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다른 컴퓨터에 가면 되지. 안 되면 PC방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 MS 계정 패스워드 잃어버렸다. 그럼 패스워드 본인 확인하십시오. 그럼 핸드폰 번호 이름 적어서 보내면 띵동 하고 맞췄잖아. 그럼 패스워드 새로 설정하라고 하겠지. 그럼 1, 2, 3, 4, 5 다시 설정해갖고 이제 사무실 와서 컴퓨터 집에 있는 컴퓨터 킬 때 패스워드 1, 2, 3, 4로 키면 쫙 열리는 거죠.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연결 안 돼 있는 컴퓨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계정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정이죠. 내 PC 계정이 아니라 인터넷 계정이죠.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쓰던 물건들을 내 집에서 쓰던 인터넷 환경이 내가 여기서 작업한 게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직장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서도 그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내가 집에서 쓰던 직장에 쓰던 정보들이 다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거지. 가면 갈수록 그렇게 광범위해져요. 엔드라이브 사용하는 클라우드 개념이 이제 그렇게 변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주 사용하시는 분 같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어쩌다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있다 컴퓨터 키면 다 까먹을 거려. 특히 제가 이제 다른 센터에서 새벽반 강의를 하는데 새벽반 강의 시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제일 어리신 분이 50이야. 거기 이제 7학년 막 다 6학년 다 7학년 이런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노트북을 하나 좀 구매하고 싶다 그래갖고 노트북 좋은 거를 성능을 좋은 거로 이제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능이 좋은 거는요 크기도 크지 않습니까? 무거워요. 노트북 가방에다 이렇게 들고 못 다닙니다. 본인이 캐리어에다 끌고 다녀요. 노트북을 캐리어에다가 체격이 좀 작으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윈도우 8이잖아요. 윈도우 8, 요즘 컴퓨터도 윈도우 8이니까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면 까먹는 거라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는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참여하시겠다고 왔는데 로그인 하려고 보면 아차 뭐였더라 아예 지금은 노트북을 딱 열면 노트북 위에다가 종에다 붙여놨어요. 패스워드는 뭐 이렇게. 그럼 그 노트북을 딴 사람이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뚫리는 거잖아. 근력도 없는 양반이 누가 뺏어가면 홀랑 뺏기겠지. 자기 편한 거는 생각이 오케이 알겠는데 이제 그게 노출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뭐 하나 만약에 집안에 인터넷을 끊잖아요. 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뭐 와이파이를 끌었다는 데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와이파이 발생기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공유기가. 네, 네.
그런데 이 서브센터 인터넷 신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제 끊었어요. 예. 인터넷을 설치한 거를 이제 해제해갖고 네, 이제 선을 철수했단 말이에요. 네. 와이파이 안 되죠. 아, 근데 딴 데서 끌어와서 쓴다고. 그러면 그 인터넷 연결해갖고 다른 인터넷에 연결하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끌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또 그려서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렇게. 아, 진짜 잘 그린다. 이제 집이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야, 화려하다 집. 자, 이쪽에 KT에서 인터넷선이 짜라락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거실에서 공유기를 연결해 가지고 안방도 쓰고 건너방도 거실도 쓰고 다 이제 와이파이를 하는 거죠. 근데 KT를 뺐네. KT를 안 한대. 그래서 SKT를 쓴 거야. SK텔레콤에서 이 선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통신망이 들어왔어요. 그럼 공유기는 똑같은 공유기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선만 꽂으면 되니까. 그럼 얘를 KT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이 아니라 SKT라는 통신망을 이용한 와이파이는 계속 쓰는 거죠. 근데 이 공유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공유기가 고장이 났어요. 바꿨어요. 그럼 와이파이 신호 다 세팅 다시 해야 돼요. 이 기계를 통해서 와이파이 신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변경이 되면은 와이파이 패스워드 설정해 놓은 게 다 바뀌지는 거니까 다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KT에서 신호가 SKT로 바뀌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만 바뀐 거지 내부적인 신호는 안 바뀐 거잖아요. 공유기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땐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통신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자, SKT도 안 하고요. KT도 안 해요. 그럼 이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선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들어오는 인터넷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없으면 와이파이를 어떻게 할까? 몰래 끌어다 쓴다고. 몰래 끌어다가 주위에 있는 그 그냥 돌아다니는 신호를 가지고 그런 거겠지. 자, 지금 보세요. 여기 공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쪽에 공유기가 누가 큰 신호를 쓰는 집이 있는데 담벼락 하나만 넣으면 우리 집이거든. 그러면 쓰면 되겠지. 근데 그 집이 이제 신호를 많이 끊어버렸어. 그럼 나도 못 쓰는 거잖아. 거기가 원천인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3층인데 네. 3층에 1층에 2층, 3층에 전부 다 쓴단 말이에요. 따로. 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놈이 우리 거 쓰다가 그 찾으니만 위치 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열려있네 그러면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네. 쓰더라고요. 그렇게 쓰는 그 남의 거를 쓰는 건데 그게 위험해요. 그 사람이 모르고 그거를 개방을 해놨단 말이야. 안 잠가놓고. 그러면 땡큐지.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우리가 다 쓰는 거지. 근데 인위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야. 무료 와이파이를 쓰라고. 그래 놓고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 역으로 들어가면 내 핸드폰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 악성 코드를 거기다 뿌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가정 이제 집에서 이 주택에서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근데 그 주택에 해커가 살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끊는다고 그랬더니 끊으라고 끊어도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와이파이 끌어다 쓰고. 자, 지금 이 책에 보시면은 암호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암호를 설정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111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1357 다시 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대문자, 소문자 막 섞어서 하면 양호, 강력함 뭐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강력한 거는 내가 못 외워서 문제지.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백신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세큐리티 에센셜. 이건 돌리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백신이나 V3 라이트 쓰시든지 알약을 쓰세요. 알약이나 V3 라이트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에센셜은 윈도우상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걔도 돌리시고. 뭐 여기 있는 거 다 깔지 마시고, 이거 그러면 버벅거려요 컴퓨터가. 자, 컨트롤
Shift ESC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Shift ESC 이렇게 컨트롤 Shift ESC 여기 컨트롤 Shift ESC 그럼 저처럼 이런 거 떠요? 작업관리자? 뜨시죠? 자, 그럼 요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응용 프로그램 보세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제가 강의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유튜브 인터넷에 실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컴퓨터 안에 요런 게 하나 열려 있네요. 제가 지금 개인정보를 보고 제 거를 보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자, 이제는 컴퓨터를 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다운로드를 보고 있으면 다운로드를 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여기 다운로드 보고 있다 그러고, C 드라이브를 클릭해 문서를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문서를 보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죠. 메모장 하나 열어놨죠? 이 메모장 열어놨잖아요. 현재 지금 5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자세히 보시면 인터넷 창이 3개예요. 인터넷 창이 3개입니다. 인터넷은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프로세스 볼게요. 프로세스에 보면 ADB, 뭐 AOS 트레이, 뭐 ARM, SVC, ASP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캠 레코더, 캠타시아 스튜디오. 여러분은 이건 없죠. 저만 지금 제가 돌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건 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 익스플로러 하나, 둘, 셋. 아이 익스플로러가 하나, 둘, 셋이라고 나와요. 왜? 아까 제가 인터넷 3개 열어놨잖아요. 3개 열어놓은 거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유튜브를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를 닫으면. 유튜브 닫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왜 그대로 3개 하나 줄어야 되는데 얘가 또 헷가닥 하네. 예.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거기 이제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가보면 모비즌이라는 걸 제가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모비즌. 스마트폰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 잠깐만 보세요. 제가 모비즌 실행한 거 아니죠? 모비즌이 뭐냐면 이게 모비즌이에요. 이거. 뭐 스마트폰처럼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 모비즌인데 제가 이거 실행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비즌이 메모리에 들어있어요. 혹시 이정민이가 모비즌 실행할까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니면 저 끝에 있는 프로세스 끝내기 눌러야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끝내기를 눌러야 돼. 모비즌 2개가 나와 있는데 끝내게 해야 돼. 저기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네이버 관리에 관련된 무슨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나 봐요. 여기 보면 네이버 무슨 툴박스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는 게 있나 봐. 그럼 네이버 이것도 제거하고. 제가 네이버 인터넷상에 들어간 걸 닫은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연관된 프로그램을 여기서 재생하고 작동되고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갔네요. V3라고 들어가 있는데 V3는 돌아가야 되잖아.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V3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이 V3 돌기 위해서 이게 작동돼야 되니까 여기 V3가 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돌아야 되고, 저 위에 보니까는 안 보이나? 여기는 안 보이네. 안철수 연구소께. 여기 지금 노트패드가 돌고 있어요. 노트패드 이거. 이게 노트패드인데, 자, 좀 전에 제가 모비즌을 닫았어요. 왜? 모비즌 안 쓸 거거든 지금. 자, 성능 가볼게요. 성능. 이 컴퓨터 CPU가 있는데 현재 저는 8%가 움직이고 있네요. 5%, 8%. 여러분 얼마나 움직이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 메모리 얼마큼 움직여요? 650 돌아가요? 전 1기가 돌죠?
1기가 돌잖아. 1기가. 얘가 2기가짜리인데 그래픽 카드도 조금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뭐 때문에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이게 지금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방송 강의하는 거를 1시간째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돌아야 되니까 메모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걸 정지시킬 거란 말이에요. 작동시키면 다시 또 얘가 돌 거고요. 카운터가 올라가고, 이제 수업 끝날 때 되면 제가 스톱 하겠죠. 그리고 닫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가 메모리에서 빠져나가니까 이 공간이 줄어들겠지.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V3든 알약이든 뭐든 막 설치하면 좋은 게 아닌 게 이거예요. 이 메모리를 차지한다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램 상주라 그래요. 램 주기억 장치에 상주라는 말은 뭐예요? 늘 있는 것이지 뭐. 죽치고 있는 거지. 나쁘게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뭐 죽 때리고 있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야. 나이트클럽 가면 항상 오는 사람이 있어. 그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럼 주기억 장치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주기억 장치에는 운영체제가 뭐예요? 현재는 우리 윈도우죠. 그렇죠? 윈도우가 돌고 있고, 또 뭐가 돌아가요? 해당 프로그램이 돌죠. 해당 프로그램.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메모장이죠. 메모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작동되고 있겠지. 메모장이.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입력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료. 제가 글 써놨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항상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그럼 메모장을 딱 닫으면 어떻게 돼? 얘를 닫으면 메모장이 싹 사라지죠.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자, 얘를 저장을 딱 닫으면 어떻게 돼? 얘를 닫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면 그 안에 지금 제가 써놓은 이 글자는 어떻게 돼요? 지워질 거 아니야. 자, 저장할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잖아. 근데 지워져도 될 것 같으면 저장 안 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저장해야지. 그럼 저장하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로 가는 거잖아. USB 메모리로 가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에 간다고. 자, 그러면 제가 닫을게요. 이거 실제로 닫을게요. 아까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지금 메모장에 이렇게 노트패드가 있었거든요. 여기 노트패드가 있었는데, 자, 이제 제가 메일을 닫을 거예요. 메모장 실제 닫습니다. 노트패드가 사라졌죠? 노트패드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메모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지. 조금 줄겠지. 자, 현재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닫을게요. 인터넷 닫았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인터넷이,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라졌네.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가 아까 0.1.08기가였는데 882메가로 어떻게 됐어요?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탐색기를 컴퓨터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지. 그 캠타시아 프로그램, 이거 동영상 제작하는 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걔도 확 내려가겠죠. 그럼 이런 겁니다. 이 컴퓨터가 메모리가 몇 기가라고? 2기가죠? 20평짜리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20평짜리.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집이 안에 터가 좀 넓어야 되는데 뭔 짐이 많아. 그 짐이 많다는 말은
컴퓨터, 사람이 사는 집은 항상 쓰던 안 쓰던 물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집은 대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쌀을 사와야 되겠고, 가스레인지가 있든지 전자레인지가 있든지 장작을 떼든지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도구를 가져와야지. 도구가 가져와야 되겠지. 그럼 이제 밥을 먹으려니까 밥상을 펴야죠. 밥상을 또 가져와야 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것들을 다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 뒤 창고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실에다가 상도 피워놓고 밥을 먹고, 밥을 먹었으니 어떻게 돼? 상을 치워야죠. 상을 치우고 밥상도 치우면 어떻게 돼? 거실이 넓어졌잖아. 조금 전에 제가 노트패드를, 메모장을 이용해서 실행해가지고 글자도 쓰고 그거 다 치워버렸잖아요. 닫았잖아.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입장에서 뭐라 그래? 또 공간이 깨끗해진 거지. 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놔야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글 2007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한글 2007을 제가 딱딱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한글 2007을 실행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메모리를 쫙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글 2007을 실행하는 동안에 CPU도 막 움직였거든. 일을 하는 바람에. 칼로리 소모가 됐어. 자, 한글 2007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메모리가 오케이 하고 또 원위치가 되고 원위치가. 그러니까 램 상주라고 하는 거, 메모리를 항상 사용하고 있는 애가 첫째가 윈도우야. 윈도우는 지금도 윈도우 켜져 있는 거잖아요. 윈도우 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윈도우 영역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내가 잘 활용해 둬야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가 이 안에 들어와요. 메모리에. 그 윈도우는 어디 있었는데? C 드라이브에 깔려 있잖아. C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예요? 인터넷 실행해야죠. 인터넷 프로그램 어디에 있었어요? C 드라이브에 있었잖아. 하드디스크에.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인터넷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인터넷이 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을 사용해. 그럼 엑셀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 엑셀이 어디 있었는데? 하드디스크에 설치해 놨었잖아. C 드라이브에. 그럼 엑셀이 실행돼서 여기로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로. 그러니까는 주기억 장치가 공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일 못하지. 주기억 장치 공간이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으면 어떻게 돼? 빨리 치워야지. 안 쓰는 거 있으면 치워야지. 자,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새 그릇 꺼내가지고 또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또 새 그릇 꺼내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 싱크대가 어떻게 돼? 주방이 지저분해지죠. 그런 집 가면 답답하거든. 근데 어느 집은 깔끔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메모리 관리 잘하는 거지. 메모리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무리 컴퓨터가 좋아도 꽝이에요. 꽝.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디도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디도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럴까? 디도스? 못 들어보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스라는 공격도 있고요. 디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 쪽에, 북한이나 중국 쪽에 해커들이 공격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 얘기인데, 행정안전부, 여러분들이 그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상에 전자정보가 있어요. 전자정보. 거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으면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 실행해서 egov.go.kr, 이 도메인이 그대로 있나 모르겠네. 이거 옛날 도메인인데, 민원으로 바뀌었다. 민원. 우리말로 민원. www.민원.go.kr. 민원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민원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민원.go.kr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라고 뜨는데, 여기 회원가입 하실 때는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내가 이정민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여기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발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정민입니다 회원가입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하면 되겠지. 저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있으니까 공인인증서로 발급받거든요. 그거로 처리해. 여기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근데 안 되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전자정보 민원24에서 안 되는 서류가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그건 여기서 발급이 안 돼요. 근데 며칠 전 드라마에서 보니까 내가 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지 그러더라고. 그 인터넷상에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인터넷 안 돼 있는 이렇게 얘기를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받아요. 병적증명서 발급받고 지방세 납세 증명 다 발급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무나 와서 회원 가입해갖고 내가 이정민인 것만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는 거죠. 여기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어요. A라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누가 공짜로 준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어. 그때 감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몇백만 명이 그렇게 감염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조정합니다, 해커가. 몇 월 며칠 날 민원24 접속하세요 라고 공격 명령을 주면은 컴퓨터 꺼져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컴퓨터 켜져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거야. 민원24를 막 찾아. 그럼 민원24가 동시에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막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거든요. 네이버하고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주하잖아, 폭주. 그러면 그 민원24를 관리하는 중앙 컴퓨터가 그 폭주를 견뎌내야 되거든. 아무도 들어오세요 하고 오케이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중간에 뻥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도 청와대 직원들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은 인터넷에서 써야 되거든. 청와대 홈페이지 안에서. 근데 막혀버리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 공공기관들이 다 올섭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올섭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행정, 치안, 국방, 교육, 금융, 국가 5대 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요. 전산망, 발음도 안, 글자 단지. 이 5군데 통신망은요, 못 건드려, 해커가. 이거를 뚫으면 좋은데. 그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텐데. 이거 건드렸다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예. 이건 특수한 체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셨죠? 동사무소 가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주는 컴퓨터 있죠? 저쪽에 가면 인감 처리하는 데 있죠? 인감 처리하는데 막 주민등록 등본이 너무 많아. 발급받는 사람이 한 1000명 있었어. 근데 인감증명 발급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널널해 비어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싹 새치기 하고 걸러가고 하는 말이, 아저씨 주민등록 등본 좀 띄워주면 안 돼요? 안 되는데요? 놀고 있잖아요 여기. 안 되는데요? 아니 못해요. 그 컴퓨터는요 인감증명만 발급돼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 못해요.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려고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은행 있죠? 은행에 가면 대출하는 창구가 있고 입금 조회하는 창구 있죠? 상담 저기 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내가 조회를 입금 처리해야 돼. 세금 처리해야 될 거 있어. 그러면 거기서 하면 되잖아. 대출 받는 사이트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아래층 내려가야 돼요. 상담이 저기 대출은 2층이고 뭐 입금하고 이거는 출금은 1층이다. 못해요. 컴퓨터가 달라요. 컴퓨터가 똑같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통신 자체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네이버 접속도 안 됩니다. 이 통신망은
그 용도 외에는 못 써요. 그리고 이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 얘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는 컴퓨터다. 그러면 등본 발급만 하는 거지. 이쪽에 있는 뭐 인감증명 발급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IP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IP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네트워크 장치가 있잖아요. 그 장치에 고유 넘버가 있어요. 고유 시리얼 번호. 그걸 다 등록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신청을 해서 다 등록 발급을 받아야만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거기다 아이디 패스워드 또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패스워드 또 입력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컴퓨터를 바꿔치기해도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 고장해놨어. 다른 컴퓨터 그 자리에다 꽂았어. 네트워크를 인터넷 연결했어. 주민등록 발급 안 됩니다. 다 막혀 있어요. 예. 삼성 안에 그 컴퓨터는 삼성 안에 적어놓은 거지 다른 밖에 건 못 나가요. 밖에 네이버 안 나와요. 삼성 컴퓨터는 삼성그룹 안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 건물 안에 있는 컴퓨터들은요.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못 써요. 안 열려요. 그 안에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폐쇄적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뚫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야 들어오겠지. 그럼 이제 서비스해주는 컴퓨터가 있고 관리해주는 컴퓨터가 다 구분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철두철미한 거예요. 보안이 철두철미한 겁니다. 근데 백신이 그 중에 V3 라이트나 알약이나 이거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이런 거 관리 못하죠. 학교 전산망에 있는 컴퓨터 그런 거 관리 못하는 거고, 그런 걸 하려면 돈 주고 사야지. 백신을 돈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거고. 책에 보면 411페이지 보면은 뭐 바이러스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로 감염이 돼서 그것이 잠복기를 거쳐서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활동을 하고, 또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소멸이 되기도 하고, 또 백신에 의해서 박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 안에서 이 V3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V3 이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작동을 시켜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끄면 못 들어오죠, 네트워크를. 얘를 껐는데 어떻게 들어와? 근데 서버라고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중앙 컴퓨터 관리 컴퓨터는 1년 365일 켜 있거든요. 24시간. 언제든지 뚫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뚫려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가 A라는 그룹이에요. A라는 단체야. A라는 단체인데 여기에 각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1000대가 있어요. 1000대가. 여기는 세상이죠. 여기 이제 월드와이드웨어, 인터넷이야.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긴 뭐만 쓴다? 그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갖고는 동사무소 업무만 하는 거지, 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딴 데 못 들어가. 딴 데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그러니까는 이 아까 5대 통신망이라는 거는요, 폐쇄적인 통신망이죠. 우리가 그걸로 접속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룹이, A라는 단체가 있는 데서는 이런 외부가 못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 센터는 그렇게 뭐 큰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적인 것도 하고 외부적인 것도 하겠죠. 여긴 내부망은 없어요. 내부망은 그냥 직원들 쓰는 그 몇 개 컴퓨터만 연결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집 컴퓨터가 한 5대 돼요. 스마트폰까지 연결하면 한 뭐 여러 개 되겠죠. PC하고 노트북하고 합치면 한 5대가 돌아가는데, 그럼 5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그룹이지. 저희 집. 저희 집은 인터넷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 위험한 거야. 삼성그룹은 인터넷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저희 집은 인터넷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집 누군가가, 제가, 우리 애들이 누구라도 하나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뭘 하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 집 네트워크 안에 돈단 말이야. 그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는 달달 볶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이상한 게 무슨 미성년자가 성인들 보는 그런 걸 보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함부로 설치하지 말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작은 애는 아직 어리니까는 뭐 어디 가서 게임 같은 거 좋아하니까 게임 누가 뭐 준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막 설치하거든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 지 컴퓨터만 감염이 되면 괜찮은데 네트워크 다 연결돼 있으니까 베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있죠. 공유기에 방화벽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은 저희 집 제가 쓰는 모델은 방화벽이 붙어 있어요. 공유기 안에. 그래서 자체적인 네트워크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카바를 합니다. 카바를 해요. 그리고 아까 그 V3 인터넷 세큐리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카바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견디는데 다른 집은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해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몇 개를 설치해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얘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해봐야지. 해봐야 뭐가 되든 안 되든 알 수 있겠죠? 자, 414페이지 볼게요. 애드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코드를 멀웨어라 그래요. 멀웨어. malicious 웨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이러스. 근데 이제 malicious 웨어라고 보통 부르고 본래 명칭이 줄여서 malware라고 부릅니다. 이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악영향. 그 악성 코드 안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애드웨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애드웨어. 애드웨어는 보세요. 광고를 뜻하는 앞에 AD 하고 붙는 거죠. AD. 광고를 뜻하는 단어 AD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인 그래서 애드웨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애드웨어는 어떻게 하면 설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인터넷상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다 보면 인터넷상에 어떤 정보를 보다 보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대요. 그럼 설치하는 거죠. 최근에요.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좀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동문이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교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무슨 강좌도 있어요. 신입생 선발한대요. 라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미니창처럼 팝업창처럼 뜨니까 클릭해서 보면 좋지 않습니까? 잘 봤어요. 좋았어요. 문제는 한글 2010에서 저는 이제 한글 2014를 쓰는데 프로그램 이제 글자를 작업을 하고 나면 저장 명령을 걸죠. 저장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일에 가서 저장도 하지만 컨트롤 S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트롤 S를 누른단 말이에요. 컨트롤 S 이렇게. 그럼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부턴가 컨트롤 S를 딱 누르면 화면에 뭐 허연 게 쫓아다녀요. 클릭하면 제 홈페이지 정보가 뭐 나타나고 무슨 인터넷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이콘을 가지고 저장을 눌러라 그러면 저장이 되는데 컨트롤 S를 누르면 무슨 화면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그 팝업 창처럼 뜨는 광고창 같은 거 방송통신대학교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걔를 제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뭐야? 이런 것까지도 감안 안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하고 학교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기서 공부했던 모교인데, 동문인데, 그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제대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는 학생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돈을 주고 개발을 요청을 했겠지. 아니면 뭐 학교 동문 중에 뭐 교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든지 돈을 받고 했든지 했을 텐데 그 모양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불편하게 실이. 예.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아는 사람이 아는 곳에서 보내준 거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여기 보세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는 경우,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으로 애드웨어가 설치되는 경우,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글에 포함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는 경우, P2P, 웹하드. P2P는 뭐냐면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라든지 옛날 소리바다가처럼 이렇게 노래 다운로드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P2P라 그래요. 이런 것에 들어가서 뭐를 설치하래. 그럼 설치할 때 모두 같이 설치됩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뭐를 해제를 해도 안 설치 안 하려고 애를 써도 같이 그냥 동반돼 설치가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설치를 시키더라고. 근데 서부여성도 자꾸 하면 설치하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저거예요.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안철수 연구소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설치해도 그건 해도 돼. 하시면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게 좋죠. 이거 얘기예요. 얘를 실행을 하면 서부여성발전소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조금 이따가 무슨 창이 하나 떠요. 전자로전 요거예요. 요거 V3 안철수 연구소에서 V3 온라인 세큐리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줘요. 이거 설치하라고 창 뜨는 겁니다. 밑에 뜨는 거야. 예. 그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시면 좋죠. 왜냐면 공공기관은 그걸 꼭 설치가 돼요. 그 창이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야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센터에 취업팀이 생기나 봐요. 예. 취업팀장을 또 뽑는 데네요. 오,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되나 모르겠네. 예, 한번 볼게요. 빅파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빅파일.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예요. 영화. 빅파일. 그 다음에 파일혼이라고 있어요. 파일혼. 파일혼. 그 다음에 K디스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K디스크. 엄청 많아요. 이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 뭐 파일 전송 컨트롤 추가 기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다니는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다 사용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파일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 뭐 이상한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 유틸리 가볼까? 유틸. 윈도우 7 정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야매로 올라오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영상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애기들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어른들 공부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로그인을 하겠죠. 아무는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자, 한국 영화 중에 가족 유아 영화를 한번 제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없네요. 자, 아이스 왕국이요? 아이스 왕국이 뭘까요? 이거네요. 그렇죠? 만약 얘를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추가 기능을 설치하려고 해야 된대요. 그럼 설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 누르면 설치가 됐나요? 다시 교육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저희 집은 그 가족 유아 영화를 많이 봐요. 애니메이션들 애들 거. 이건 봤고, 리오2를 이것도 봤고, 피노키오도 봤고. 왜냐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는 굳이 본 거를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보신 건 공유 못해요? 네? 공유 저한테 공유 못해요? 보신 거? 공유는 못하고요. 동영상을 제가 드릴 수는 있죠.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파일로. 파일을 복사해 드릴 수는 있지만 공유할 수는 없고요. 어? 이게 한 2, 3만 점 있었는데 글쎄 만 점밖에 없네? 뭐를 받은 게 맞나? 응? 참네. 와. 해적 잠깐만요. 자, 제가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차감이 되겠죠. 145원이. 그럼 프로그램 설치가 들어가요. 이제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컴퓨터 안에는요 애드웨어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리드 스위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 돌고 있는데, 그 애드웨어는 아니더라도 그리드 스위치라는 게 하나 돌아요. 뭐 돌아가는 거 볼 거예요. 몰라리야? 문제가 커졌는데? 다시 받기. 자, 지금 다시 받기 눌러보면 그럼 돌고 있죠. 그렇죠? 이제 돌아가네요. 자, 동의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설치했어요. 얘들이 분명히 다른 건 없었어요. 동반돼서 같이 설치되는 기능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자, 어디다 다운로드 받을 거냐면요, 뭐 제 USB 메모리에도 받아버리죠. 뭐 여기다 받게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겠죠. 근데 웃긴다. 얘가 왜 안 돌지? 얘가 돌아야 되는데. 이 그리드 스위치 프로그램이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안 막고 있네요. 아니면 껐다가 다시 키면 그때 막을래나?
이 파일혼이라는 프로그램이요. 파일혼이라는 다운로드 매니저가 작동이 되면은요. 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영화를 제가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 영화를 또 다운로드 받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파일혼이라는 사이트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영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제 받으니까. 그럼 제 정보도 빼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여기저기에서 퍼즐 맞듯이 가져와요, 막. 그래서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면 돼. 퍼즐처럼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드라는 기능인데, 이런 그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는 지금 애드웨어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작동시키고 나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그리드 프로그램이 발견됐습니다. 삭제하세요. 라고 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오늘은 안 되네요. 뭐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요건 이제 뭐 다운로드 받으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냐면은, 아까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도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와요. 그럼 이제 동반돼서 설치되는 거니까는, 동반돼서.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요. 연세가 드시면 그런 게 좋은가 봐. 막 사진하고 음악이 막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쫙 재밌게 멋있게 나오는 거. 카페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제 젊은 뭐 연령층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멋있는 걸 좋아하겠지. 특히 초보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게 됐거든.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막 음악과 함께 뭐 배경 깔리 그림이 멋있게 펼쳐지고 뭐 자기 찍은 사진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를 막 스마트폰으로도 보내고 뭐 메일로도 보내가지고 읽어보라고 클릭해보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찜찜해. 이정민이가 만들어서 보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문자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만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계속 중계방송하거든요. 이거 좋아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클릭해보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걸 떠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뭐 때문에 문제지.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럼 잘 봤어요 하고 답변만 보내요. 그리고 삭제해버리죠. 예. 그런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뭐예요? 카페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가 모르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이제 그리드 스위치도 뭐 하나의 뭐 그런 안 좋은 영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방화벽이란 말이 나와요. 416페이지 보시면 방화벽 실행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방화벽 실행하셔갖고 어차피 방화벽은 돌아가요. 실행을 해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방화벽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윈도우 설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윈도우를 제공해 드리겠지만은 그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생활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윈도우들은요, 운영체제들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네께 걸리거든. 그래서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놔요.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라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정품 인증하는 걸 확인시키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정품이 걸렸네, 정품이 아니었는데 정품인 것처럼 행동을 했으니까, 그럼 QI 컴퓨터는 정품이 아닙니다 라고 화면에 뜨니까 그래서 업데이트가 중지돼 있고 막아놓고 세팅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하는 말이 업데이트 자동화 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래요. 왜요? 안 좋아요. 그러면 또 거짓말하고 가요.
그러니까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지, 해야지. 백신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항상 업데이트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100%다 좋은 건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했더니 좋대. 그럼 그때 하는 거야. 업데이트 했더니 누가 망했대. 아이 큰일 났네. 괜히 업데이트 했네. 그럼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제 스마트 패드에 업데이트를 해서 5.0 그 롤리팝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안 써봤으니까 헷갈려요. 헷갈려.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무작정 업데이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껐다 켰다 안에서 사용하는 환경이 좀 달라졌으니까 제가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데이트 하기 전에 업데이트하면 뭐가 좋으나요? 인터넷상에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윈도우즈는 업데이트를 해야만 돼요. 백신하고 이런 거는 업데이트를 해야만이 잘 돌아가는 거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420페이지 보시면 스팸 메일로 감염되는 악성 코드 예방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스팸 메일로 감염된다 그랬어요. 스팸 메일. 스팸 메일이 뭐예요? 광고성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성 메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에다가 광고성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광고성.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비아그라 사세요. 뭐 엄청나게 와요. 비아그라 안 필요한데 왜 그걸 사라고 하는지. 뭐 아무도 모르게 배송을 합니다. 뭐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짐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의 약품인데 그거를 누군가 돈 주면 산다? 그 위험한 거지.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이제 불법으로 거래해서 사겠죠.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라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인 사이트 홍보하라든지 도박 그 인터넷 도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 스팸 신고를 해버리는 거야. 제목에 써 있으면 내용은 안 보고 무조건 다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음이란 사이트에 그게 있어요. 그 스팸 제로 2.0이라는 게 거기 보이죠? 이제 그런 걸 이용하면 스팸을 걸러주는데요. 웃기는 건 뭐냐면은요. 네이버는 스팸을 잘 걸러요. 근데 제가 다음에 가보잖아요. 안 쓰는 사이트, 안 쓰는 전자우편 휴먼 계정들이죠. 휴먼 계정들. 가서 보면은 스팸 메일로 꽉 차 있어요. 스팸 메일함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일반 메일함에 들어있어. 일반 메일함에. 그럼 여긴 말하는 대로 스팸 제로 2.0을 클릭을 해서 그거를 걸러내지 않아서 그런 건지 유난히 다음이라는 사이트가 그 스팸 광고성 문자가 메일이 무진장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지메일을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글에 있는 지메일을 쓰는데 지메일에도 스팸 메일 걸러내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좋아요. 그거 쓰시면 됩니다. 지가 알아서 걸러내니까. 근데 간혹 보면요. 전자신문, 하이마트 이런 데서 보낸 메일인데 스팸 메일로 걸러내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보면 그 메일 안에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나 봐요. 그럼 전적으로 제가 구글을 믿는다고 하면 하이마트나 전자신문 이놈들이 막말로 이놈들이 내 개인정보를 수거해가는 어떤 기능을 그 안에 넣어놨다 이거지. 내 구글 이야기를 들려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지메일에
구글 메일인 지메일이 전자우편 받은 거를 쭉 소비자한테 보여주기 전에 한 번씩 걸른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봤더니 전자신문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정보가 끼어 있으니까 편지 안에 전자 메일 안에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거부 반응을 한 거겠지. 그러면 굳이 안 보죠. 굳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저한테 선생님 궁금한 거 있습니다 하고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메일을. 근데 그런 거는 스팸 메일로 걸러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스팸 코드를 같이 집어넣어서 무슨 뭐 이렇게 보낸 건 아닐 테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보냈는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냈어. 그럼 무조건 열지도 마라 이거지. 제목을 딱 클릭하는 순간 열리지 않습니까? 열지도 마라. 그 다음에 이마트 같은 데나 그런 데서 온단 말이에요. 예. 뭐 한다고 보면은 그거를 체크하라고 보면은 보험회사 그런 게 막 그렇죠.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는 제3자 동의를 얻는 게 있어요. 이 메일 주소를 다른 곳으로도 보내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지 마라. 그리고 회원 가입하면 글로 안 가요. 정보가. 근데 어떤 데는 체크를 안 하면 가입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렇다고 전자신문 같은 이런 사이트들은 또 뭐 하이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나 이런 계열사에서 아니면 자기들 아니면 그 돈을 받고 걔네들이 그런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 보험 가입하세요, 권유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사업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랄하게 달라붙어요. 며칠 전에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솔깃하시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라임 회사에 근무하는 세무팀 담당 김길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세금이 38% 이상입니다. 사용 안 하시는 계좌가 있으시면 임대해 주세요. 그러면 월 500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진행하기 전에 신원 확인 서류, 개인 휴대전화번호 다 알려드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도해 주시는 계좌가 그러면 그 계좌는 이정민 계좌잖아요. 그럼 그 계좌 가지고 이제 세금을 탈루하겠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 그대로 믿는다면 세금을 탈루하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저를 팔아먹겠다라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문제 없는 계좌로 테스트가 끝나면 임대금을 월 500만원씩 주겠다라는 거죠. 단순한 질문이라도 문의해 주셔서 되고 진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웃기는 건 뭐냐면 보낸 전화번호 다르고요. 여기 있는 안내 전화번호 달라. 일단 그것도 못 믿겠고요. 이거 세무서에 그대로 문자를 보내면 세무서에 있는 사람이 어쭈 세금 탈루? 아니면 경찰서로 보낼까? 제가 안 지우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요. 뭐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조카가 50만원 친구한테 50만원 받고서 자기 명의 빌려줬더니만은 그놈이 사기꾼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그 명의 갖고 사기를 쳤는데 저기 아파트 분양 있잖아요. 그 명의를 받아가지고 팔아넘기고 뭐 해가지고 이 앞으로 넘은 게 8천만 원이가 넘어왔어요. 50만 원 받고서 8천만 원 뒤집어 써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사기꾼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명의로 들어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1년 6개월 살고 나왔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저는 저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자산 중에 제일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도박에 관심이 없고요. 일단 고스톱, 뭐 포카, 경마, 경정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친척들 모이면 고스톱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2번 치잖아요. 2-3번 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따도 재미가 없고요. 그냥 스마트폰에도 고스톱 게임 있잖아요, 앱이요. 그걸 설치해요. 그 5번 게임하고 나면 지워요. 재미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해도 재미가 없고. 그 참 저는 그런 거는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 우리 애들도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아직 뭐 어리니까 그렇겠지만은 또 이런 거 제2금융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관심 없고. 근데 위험한 거거든요. 진짜 이건 목숨이 단들한들 참. 자, 이런 거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건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악성 코드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거는 책에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내는 사람이,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정민이가 보내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이정민 훈장입니다 하고 제가 메일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은 뭐 제가 거기다 대고 계좌 알려주시면, 양도해 주시면 월 5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그런 건 안 보내겠지만, 이정민 훈장입니다, 제가 좋은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서 클릭해서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름만 입력하시면 뭐가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 이정민 훈장이 보냈다니까 믿고 클릭하고 터치해갖고 이름 연락처 보낼 수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정민이 보냈을까 하는 거야. 그런 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제 핸드폰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런 게 가는 거예요. 이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주소록 있잖아요. 2,000명, 3,000명 되는 주소록으로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정민입니다 라는 건 나오죠. 여기 이정민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핸드폰 주인이 누군지는. 그거 하나 해킹 못하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그 문자가 쫙 가겠지. 이정민이 안내해주는 정훈 정보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멋모르고 눌러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 스마트폰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제3의 피해자가 더 생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관리 못하면 여러분 주소록에 들어있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인터넷상에 가시면은요,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 프로그램 자료실, 정비 자료실 가볼까? 예, 정비 자료실 가시면 여기 있네요. 그리드 스위치라고 있어요. 그리드 스위치. 아까부터 이거 삐릭삐릭거리네. 자, 그리드 스위치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드 스위치 꼭 실행하세요. 설치하세요. 근데 얘는, 자, 그리드 스위치라는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설치, 여기 압축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그리드 스위치를 실행하면은 이 그리드 스위치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있나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어디 되면 잘 보세요. 제가 시작 프로그램 안에 그리드 스위치라는 아이콘을 넣어놨어요. 시작 프로그램 안에다가 여러분이 그리드 스위치라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즐겨찾기 다운로드라는 곳에 그리드 스위치라고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 거란 말이에요. 압축을 풀면 그냥 달랑 파일 하나만 열려요. 달랑 파일 하나만 열리거든요. 얘를 실행할 때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자마자 얘를 실행하셔야 돼요. 그게 싫으시면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는 건데, 이게 싫으시면 얘를 요 시작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시작에다 던져놓고 보조 모든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려놔.
그럼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컴퓨터 켜질 때마다 얘가 작동이 돼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 2007 글은 뭐예요? 한글 2007을 설치해서 쓰는 건데 그리드 이 프로그램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동만 시키면 되거든요. 작동만 시키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작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할 때마다 작동을 하려니까 모든 프로그램 안에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만 갖다 놓으시면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동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그리드 스위치 옆에 알집 있잖아요. 위에 바로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아니 그림 왼쪽에 이쪽에? 왼? 그 위에. 그 바로 또 알집 있잖아요. 옆에. 예. 그거는 삭제하면 안 되죠. 이거 삭제해도 되죠. 이거를 압축 풀어서 여기 나온 거니까. 예. 얘는 이제 얘는 이제 압축해 놓은 거니까 태계자 해주시면 되고 요거만 이제 있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얘를 끌어다가 모든 프로그램 아니면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여세요. 이렇게 열기 하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폴더가 이렇게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열어놓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끄집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예. 얘를 끌고 일로 가셔도 여기에 시작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리하시면 돼요.